안녕하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성능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식 차장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분들과 만나서 함께 바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바일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강화 교육, 시설 안전 부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 조성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는 업무로는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기술개발 보급, 시설물 이력관리, 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다니다 보면은요, 이 관리자분들이 시설관리공단과 무엇이 다르냐 묻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일단은요, 저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소속 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시군구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업무도 좀 다르죠. 일단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생활기반 시설 안전 점검, 그리고 진단 기술자 양성 교육,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단은요 전국에 하나입니다. 하나. 전국에 하나만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21년도부터는 이름이 좀 바뀝니다. 정확히는 뭐 올해 말부터인데요. 일단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사명이 좀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다닐 때 좀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세 번째로 건축구조 일반사항, 네 번째로 시설물 자율점검 포인트, 다섯 번째로는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에서 자율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일곱 번째로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인 SFM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은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옹벽, 사면 등과 같이 이 건설 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구조물과 부대 시설로서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종, 2종, 3종은 1종일수록 그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3종일수록 그 규모가 작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예를 들면은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 1종 시설물은 공동주택이 아닌 그 건축물로서 높이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을 이제 1종 시설물로 하고요. 그리고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서 뭐 16층 이상,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그런 식으로 그 규모에 따라서 높이 및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등을 통틀어서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동복지시설, 다문화지원센터, 청소년 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인 전통시장, 소규모 교량, 지하도 및 육교 등과 같은 교량 모두 다 통틀어서 소규모 취약시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시설물은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한 만여 개소, 2종 시설물은 8만 9천여 개소,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4만 8천여 개소가 있고요. 이러한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들 중에서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 관리 대상 시설,
극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옹벽 및 절도 사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방조제, 하구뚝 등이 있겠고요. 이러한 1, 2, 3종 시설물 및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 이런 시설물들도 모두 다 아닌 시설물들, 그 중에서 특히나 더 이제 규모가 작은 시설물들이 이제 소규모 치약설이고요. 전국에 13만여 개소 있습니다. 진단 및 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및 진단은요, 일상적인 점검이나 이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및 긴급 점검으로 나눠지는데요.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정밀 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안전점검인데, 이 안전점검에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그리고 난이도가 제일 높은 정밀점검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흐름도입니다. 이 안전점검은요, 정기점검 수준의 유관점검을 실시하고요. 점검 실시 후에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는데, 그 결과에는 4단계로 나눠집니다.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 단계에 따라서요, 특히나 양호, 보통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고 통상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수준이지만은, 미흡, 불량 같은 경우에는 보수 보강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그 점검 결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다 하고 나면은요, 점검 결과를 이제 실적 보고하게 되고요, 보수 보강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후속 조치에는요, 이 미흡 불량이라고 판정받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후속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통보 후 30일 이내에 SFMS 사이트 이름인데요. 그 인터넷상으로 sfms.or.kr을 통해서 후속 조치 사항을 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다 전산화되고 관계기관에 공유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점검 흐름도입니다. 이 처음에는 그 신청 기관들이 있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따른 이제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청에 따른 이제 전통시장, 각 지자체에 속한 토목시설 등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청이 기한이 올해부터는 매년 10월 말로 이제 기한이 되게 돼요. 2020년도부터는 10월 말까지 SFMS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 관리 계획을 접수하셔야 된다.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조드릴게요. 신청 접수는 10월 말이 기한이다. 그렇게 시설물을 선정하게 되면은요, 이 시설물의 위험도와 사용인원, 경과 연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대상 시설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 점검 시기 및 점검 계획을 신청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자,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이제 단계가 나눠지는데, 양호, 보통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상태, 일상 관찰 또는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고요. 미흡, 불량은요, 미흡은 이제 주요 부재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불량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흡 불량을 받은 등급을 받은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는요, 30일, 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30일 이내에 보수 보강 및 조치 계획 및 이행 실적을 정보화 시스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예, 이제 두 번째로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상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아마 토요일 날 좀 난 걸로 기억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 당시에 그 상도 유치원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에 연락을 받고 제가 상도 유치원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사고 조사도 좀 수행을 하고 좀 봤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예. 자, 먼저 상도 유치원은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건축물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구조부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진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건축물을, 이 시설물을 지탱하는 기초 바닥에 흙, 지반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이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으니까 이 기초 진해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조 내력 상실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되죠. 건축물을 해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그 뉴스를 통해서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도 유치원 붕괴는 바로 옆에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지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넘어가. 굉음과 함께 주저앉은 건물.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르륵 하는데 철근들 무너진 소리만 들려서 그리고 막 대피하라는 소리도 막 나고 그래서 아침에 드러난 모습은 더 참혹했습니다. 아이들 교실은 반으로 납작 눌렸고 부서진 창문과 건축 자재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놀이터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고 건물 절반은 꺾이고 기운 채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유치원 건물 바로 옆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 공사를 하다 벌어졌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유치원 건물이 자리 잡은 암벽을 깎아냈는데 폭우로 땅이 약해진 상태에서 경사를 지탱하던 5m 높이 옹벽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유치원 건물 아래 흙이 흘러내렸고 건물 한 동이 20도 가까이 기울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전도되면서 1차적인 붕괴를 가져왔고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에 영향을 주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와 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가 옹벽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공사 과정의 안전 조치를 파악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자, 이렇게 시설물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요.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건축물의 1층 바닥보다 지금 터파기를 지금 더 낮게 하고 있죠. 이 1층 바닥보다 낮은 위치에서 터파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안전관리에 절대 유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시설물보다 낮은 곳에서 터파기를 하니까 이 지반이 약해지면은 이 옹벽도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옹벽이 무너지면 이 옹벽 안에 집안의 지지력에도 이상 결함 여부를 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측 관리를 하게 돼요. 일단 이렇게 터파기를 실시하게 되면은요, 인접한 건축물에는 이렇게 틸트미터라는 이제 그 건축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 그리고 크랙 게이지라고 하는 기존의 균열이 좀 가 있으면은 이 균열 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그 계측기를 좀 설치를 해야 되고요. 요거는 특히나 이제 균열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터파기로 인해서 그 균열이 더 확대됐는지, 균열폭이 확대됐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스트레인 게이지나 로드셀과 같은 이러한 흙막이 버팀대에 뭐 힘의 변형이 없는지 여부를 이제 계측을 해야 되고요. 인클리노미터, 익스텐소미터, 뭐 프레셔 게이지 같은 이 지중 변이, 지중 토합과 이런 변이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상 레벨, 그러니까 땅의 높낮이가 변화가 없는지 하는 레벨을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워터 레벨 미터라는 그 지중 수압, 수위죠. 지하 수위를 하는 계측기. 여기서 말하는 여기 또 좀 피해조 미터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지하 수위가 위로 그 상향 수압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측정하는 계측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측 관리를 통해서요, 안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전사고 발생 징후에 대해서 좀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에서도 천장이 갈라지고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 등 건물 붕괴를 알리는 이상 징조가 있었는데요. 건물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건물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건물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문이 갑자기 잘 닫히지 않으면서 창문 틀이나 문틀이 기울어지거나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둥이 휘고 대리석 같은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다면
긴급히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둥 주변에 거미줄 모양으로 균열이 생기거나 바닥 슬래브가 모양 변형이 생겼다면 건물 붕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석축이나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 벽이나 바닥에서 얼음이 깨지는 듯한 균열음이 발생한다면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예,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집안 침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죠. 피사의 사탑도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을 당시부터 이 집안이 한쪽 집안이 약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집안이 좀 아무래도 약했기 때문에 집안이 침하되면은 아래쪽으로 침하되게 되면은 집안이 아래쪽으로 침하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침하되게 되면은 건축물이 당연히 이제 기울 수밖에 없겠죠. 건축물이 이쪽 방향 기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례도 마찬가지죠. 건축물이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기울어졌다는 거는 특히나 이런 형태로 완전히 기울어진 거는요. 이 집안이 아무래도 이쪽이 더 집안이 서로 다르거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집안이 침하되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침하된 쪽으로 기울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요. 집안 침하에 의한 건축물 붕괴 사고도 사고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침하된 사례를 봤고요. 그럼 집안 침하는 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 집안은요, 단순히 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 공기,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 공기, 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안 침하가 발생하기 쉬운 이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안 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요, 그 하중이 집안을 눌러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집안 안에 있던 물과 공기가 빠져나가서 이 집안의 최적이 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최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물의 부등 침하가 일어나는 거고 건물의 기울음이나 이러한 다양한 침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등 침하라는 거는요, 건물 전체가 균등하게 침하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먼저 이제 그 다르게 침하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을 지탱하는 집안의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침하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집안 강도의 차이가 있는 부지와 연약 집안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건물을 시공하면은요, 부등 침하의 발생 확률이 당연히 높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부등 침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등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인장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인장력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당겨주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연약 집안인데 이 한쪽 면이 더 많이 침하게 되게 되면은 건축물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집안 중에서 이 똑같은 양질의 집안이 아니라 한쪽이 성토한 경우,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질 집안 위에 연약 집안이 있는데 그 연약 집안 깊이가 다른 경우, 그리고 한쪽 면에 연약 집안인데 그 안에 경질 집안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서로 침하되는 그 정도가 조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울어짐이나 부등침에 의한 외벽과 바닥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집안에 매설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성토, 그러니까 메꾼 흙인데 양질 집안 위에 흙을 갖다가 메꾼 부분이에요. 메꿨는데 이 메꾼 부분이 비가 오거나 이 우수, 지하수에 의해서 쓸려가게 돼서 이 집안이 좀 약해지는 경우 부등 침하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이 기초 집안 중에서 한쪽만 이제 메꾼 경우 이렇게 좀 다짐이 불충분할 경우에 부등 침하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집안을 이렇게 지하실을 위해서 터파기를 하게 됩니다. 터파기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하실이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과 집안 사이에 이런 부분을 대묘기를 하는데, 대묘기도 잘하면 괜찮습니다만 이 매토, 성토 이런 부분의 대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집안 침하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등 침하 균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기초 부분이 있는데 기초 부분이 한쪽만 먼저 이렇게 침하될 경우에는요, 이쪽이 당연히 이제 침하되니까 구조물 자체가 균열이 이런 방향으로
구조물 자체가 이게 당겨지게 되겠죠. 이 아래쪽으로 처짐이 발생하니까 이 인장력에 의해서 균열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집안 치마가 나게 되면은요, 이런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생기게 되고요. 양쪽 끝단에 치마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계급을 중심으로, 약한 계급을 중심으로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등치마는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지하수위의 변동이라든가 이 집안의 치마, 뭐 누수,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집안을 지탱해주는 이 집안을 지탱해주는 기초 부분에 이상이 생기고 이 균열이 발생하고요. 균열을 상실해서 기울어짐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물 부속 시설의 부등치마 결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부등치마가 먼저 발생하게 되면요,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적벽, 치장벽 등의 외부 균열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마감재에도 이렇게 단차가 생길 정도의 균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 마감재, 지금 보면은 거의 블록이죠. 이런 블록이 바닥 고압 블록이 볼록하게 솟을 정도로 이렇게 결함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지금 다리를 아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이런 과중에 의해서 다리가 결국에 이제 무너지게 된 사례고요.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다들 아실 거예요. 경주에 있는 마우나 리조트 폭설 하중과 그 외의 다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치마가 구조물이 지붕이 붕괴된 사고가 되겠고요. 다음은요, 세 번째로서 건축 구조 일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축물의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외관은요, 이제 마감재, 비구조체인데요. 이렇게 1층에는요, 그 1층 출입구 위에 있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캐노피 처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코니, 그리고 옥탑. 옥상에는 난간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난간 후레싱이 있는데, 난간 후레싱이라는 거는요, 이런 외부 이제 마감재에서 빗물의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재, 철판 등으로 끈 마무리를 한 부분을 난간 후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펫, 이 파라펫 자체는 옥상 난간을 이야기해요. 콘크리트 난간이든 이런 철제 난간이든 난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우회계단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구부, 그 다음에 매벽, 그리고 통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건축물 구조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보면은요, 보가 이루어져 있죠. 작은 보가 이루어져 있고, 큰 보, 그 다음에 바닥 슬래브가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이제 라멘 구조라고 해요. 라멘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지정 파일이 있는데요. 이런 지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집안이 이 구조물의 힘을 지탱하지 못할 만큼 집안이 좀 약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사질, 모래 집안이라든가 점토질 집안, 경질, 그러니까 안반으로 된 아주 단단하거나 이런 집안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정 파일을 이렇게 단단한 경질 집안까지 파일을 근입하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근입을 해서 단단하게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지하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건축물 구조체의 힘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체가 이제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체가 있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조를 이제 라멘 구조다라고 이제 하고요. 이러한 구조체 위에다가 구조체에다가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 이런 부분에다가 마감재인 치장벽돌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붕, 이 지붕을 경사 지붕 또는 이제 평지붕으로 설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타로서 그 외에 설비, 창호 부분들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건축물 구조체 힘을 보면은요, 이 콘크리트 이 구조체의 힘이 이 구조체 자체의 자중과 더불어서 이 하중들의 힘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슬라브를 통해서 하중 힘이 작은 보로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둥으로 전해져서 기초,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그 집안까지 전달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건축물 구조체의 재료별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쓰인 부분이죠.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 개수라고 해가지고 더운 여름날에는 같이 늘어나고요. 추운 겨울날에는 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같이 하니까 서로 간에 구조적인 단점도 서로 보완해 줄 뿐더러 아주 유용하게 구조적으로 서로의 이제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아주 널리 쓰이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감을 하게 되면은 사진과 같은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조족조는 말 그대로 이제 벽돌, 치장 벽돌이나 이런 벽돌들을 주로 쌓아서 쌓는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조족조는 주로 사진에서는 치장 벽돌을 이야기하지만은 조족조라는 거는 주로 이 내부도 다 벽돌로 쌓아가지고 이 벽돌에서 하중을 받아주는 구조를 조족조 벽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지붕을 씌우면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철골조죠. 백화점의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노출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쓰이는 철골조. 일반 사무실이나 오피스 건물도 이 철골조를 높게 해가지고 시공하게 되겠죠. 마감을 하게 되면은 사진과 같은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구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철근 콘크리트 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RC조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이 가운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죠. 아파트는 이런 벽식 구조예요. 벽식 구조라는 거는 이런 그 하중이죠. 건축물의 자중이든 생활하는 하중이든 이런 하중들을 벽을 통해서 아래로 이렇게 전달해서 기초를 통해서 지반까지 전달하는 구조고요. 이렇게 벽이 힘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벽식 구조는 내부 공간 구성이 좀 제한적이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과 벽 사이를 아주 넓게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죠. 기존 한 몇 년 전부터는 이런 벽식 구조 외에 기둥이 간혹 있는 이런 주열식 구조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사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는 라멘 구조입니다. 기둥보 슬래브 라멘 구조고요. 공간 구성이 벽식 구조보다는 훨씬 자유롭다, 이 얘기 되겠죠. 이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안에는 당연히 이렇게 벽에도 철근, 기둥에도 철근들이 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철골조입니다. 이 철골조인데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철골로 이런 뼈대를 다 먼저 세웁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 좀 마감을 좀 하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철골조 외에 이 기둥은 그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이 볼을 S조, 그러니까 철골조로 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사진은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 콘크리트고 이 보조 보도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과 철근과 콘크리트가 다 함께 있죠. 이러한 구조를 SRC조라고 좀 합니다. 자, 조족조입니다. 조족조는요, 이렇게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벽을 구성을 해요. 벽을 구성하면은요, 다 쌓고 나면 이 위에다가 지금 인방보라고 하는 콘크리트 일부 이 지붕과 함께, 그러니까 지붕을 한꺼번에 이제 지붕은 콘크리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사진과 같이 벽은 치장벽돌과 이런 다른 벽돌로 좀 다 구성을 했고, 이 지붕을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구조를 한 거죠.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같은 부분이고요. 목구조입니다. 이거는 목구조인데요. 목구조는 지금은 일반적인 시설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은 저도 이제 안전점검을 다니다 보면은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간혹 가다가 목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김포에 있던 이제 목구조, 지금 이 사진은 김포에 안전점검을 갔을 때 그 목구조 사진인데요. 이 목구조에서는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은 경로당으로 쓰이는데 예전에는 그 예식장으로도 쓰이고 마을회관으로도 쓰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건축물의 시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쪽 사진은 건축물의 터파기를 다 진행을 한 거죠. 터파기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버팀대를 철골로 되는 버팀대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버팀대를 설치를 하고요. 시공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거는 이제 지하층인데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과 보 이런 거푸집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은 이 위에는 그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이제 지붕 바닥 요 바닥 슬래브를 설치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철근을 이렇게 다 배건을 하게 되겠죠. 타설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잭 서포트라는 이런 서포트를 설치를 해서 이 공사 중에 있는 하중이 이 기초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잭 서포트도 설치하게 됩니다. 요 사진은 제가 있었던 현장이에요. 제가 이제 공단에 들어오기 전에 건설 회사에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층을 어떻게 지어지는지 간단하게 사진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먹을 매기게 되는데요. 이 철근들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철근들이 위치가 맞는지 이 벽의 위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바닥에 먹줄을 튕깁니다. 먹줄을 튕겨서 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바닥에다가 올바른 위치대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날에는 외부 폼이죠. 지금 이 철제 대형 외부 폼입니다. 흔히들 뭐 깽폼이라고들 부르는데 외부 폼을 이제 인형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수직도 좀 그때 좀 봐야 되겠죠. 수직도 보고요. 그 다음날 되면 인형이 다 완료되면은요. 그 밑에 층. 현재 여기는 이제 그 벽체 슬랍을 위한 거푸집이 없잖아요. 거푸집 요 밑에 층에 대해서 밑에 층에서 형태를 해체하고 운반을 하게 위에 층으로 이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옹벽철 그 다음날에 옹벽철근을 배건하게 되고요. 철근을 배건하면서 이렇게 전기 배관을 좀 설치를 해요. 요건 뭐 콘센트라든가 뭐 다양한 전기 그 매입박스를 설치하게 되고 요거는 지금 CD관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배선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사전 배관이다.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사전 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브를 마저 코너를 먼저 조립하게 되고요. 벽체 거푸집, 뭐 계단 거푸집, 소피트 등의 다양한 거푸집을 조립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벽체 거푸집을 다 조립하면은요, 이제 천장 슬래브라고 하는데요. 이 슬래브 거푸집을 조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서포트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천장 슬래브 거푸집을 다 설치하게 나게 되면은요, AD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 AD, PD, 그러니까 파이프가 지나가야 될 자리를 PD라고 하고요. AD는 에어 덕트와 같은 그 공기 덕트 이런 부분을 이제 AD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바닥 배수구예요. 바닥 배수구를 위한 슬리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를 설치하고 슬라브에 대해 철근 배건을 하고 7일차에는 철근 위에다가 이제 그 전기 설비 이런 다양한 배관이 콘크리트 속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감리 검측을 하고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되는 거겠죠.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완성된 건축 구조물의 훼손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지금 이 첫 번째 사진에서는요,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배관을 추가적으로 좀 나중에 좀 설치를 했어요. 배관 설치를 위해서 이 콘크리트를 없앴죠. 이렇게 좀 약간 훼손시킨 사례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배관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볼을 훼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이렇게 보죠. 지붕층이 콘크리트 보가 되겠는데 이 기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을 제거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사진도 철골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철골 기둥을 제거하고 천정 속에 이 천정 마감재를 설치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보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천공을 한 사례고요. 이거는 승강기 기계실이에요. 승강기 기계실인데 기계실에 요 지금 H빔이죠. 빔인데 이 부분이 벽에 살짝 걸쳐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벽체를 훼손하고 이렇게 벽체를 손상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시설물 자율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의 점검인데요. 구조체는 건축물의 뼈대라 할 수 있고 이제 주요 구조 부재인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등의 손상 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작은 보에 이렇게 균열이 있는지, 그리고 슬래브 누수에 의한 이제 백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슬래브에 철근이 이렇게 노출될 정도로 부식이 될 정도의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 외에 뭐 구조체 인위적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인위적 손상, 설계 하중 이외에 지붕에 뭐 컨테이너라든가 물탱크 등의 하중을 가할 만한 이런 시설물이 따로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지붕 옥상인데요. 지붕 옥상 같은 경우도 이제 옥상 방수층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옥상 난간의 파라펫, 이 난간대에 균열이 없는지 봐야 되고요. 옥상에 좀 지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물고임 있죠? 이 물고임은 특히나 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 물고임을 특히나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바닥 방수라는 게 그렇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 다 사용 연한이 있고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고임이라는 거는 이 바닥 굽에 물매가 배수구가 방향이 아닌 곳으로 좀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배수가 있는 경우에 배수가 막혀 있거나 할 경우에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배수가 막힌 경우에는 당연히 막히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물매가 이제 거꾸로 배수구가 이쪽에 있는데 뭐 물매가 영물매가 잡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물매를 좀 추가적으로 바닥을 하더라도 좀 물매를 잡아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물고임을 상시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가 이거는 새게 돼요. 언젠가 새게 되고 누수가 되게 되고 시설물에 당연히 뭐 사용 연한이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자, 외부의 점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부가 특히나 이제 타일로 된 경우에 방락, 그러니까 이 원 바탕면 구조체와 좀 떨어지고 이렇게 부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외벽이 타일로 된 경우에는요, 이런 타일이 좀 방락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인명사고로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벽이 이 미장으로 된 경우에는 이런 균열이 좀 갈 수는 있어요. 균열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관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를 좀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 사진은 조금 심각한 사례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계단 이 밑에 부분 같은데 철근이 노출되어서 콘크리트가 아예 다 떨어져 나갔죠. 이런 부분에 철근이 좀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가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철근이 한번 부식되게 되면은 이 철근이라는 건요, 녹이 슬면서 그 크기, 최적이 팽창을 합니다. 보통 2.5배에서 한 2.6배 정도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당연히 떨어져 나게 되겠죠? 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구조 내력이 좀 당연히 저하되고 노후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부 마감을 좀 살펴볼게요. 당연히 사진 위주로 좀 살펴볼 거고요. 누수에 의해서 천장에 뭐 곰팡이가 좀 심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타일이 이렇게 방락되거나 떨어지거나 파손된 사례가 되겠고요. 내벽 마감재에 이제 균열이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쪽 사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집안 담장 원벽을 좀 살펴볼게요. 담장의 균열이 이런 식으로 좀 간 경우, 그리고 균열이 간 것, 수직으로 이제 균열이 간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격이 되어 있는 경우, 아무리 뭐 조적으로 된 담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격이 되면요, 전도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전도될 수가 있으니까, 전도라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전도되게 되면은 인명사고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집안 치마는요, 이렇게 특히나 시설물 주변에 집안 치마가 없는지는 아주 유념하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집안 치마가 일어나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등 치마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균열이라든가 다양한 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기타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단인데요. 계단이 주로 이제 논슬립이나 이런 부분이 없게 되겠죠. 그럼 아주 미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쪽 사진처럼. 그리고 계단층, 계단 같은 경우는 최상층에 이제 난간 높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1.2m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창원 높이도 1.2m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외부 쪽에 안전봉이라든가 난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신다라든가 이런 안전조치가 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도 이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전관리표에 의하면요, 첫 번째로는 뭐 집안치마, 구조체 변형 및 누수 흔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철근 및 콘크리트에 뭐 이상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지붕, 옥상 등의 뭐 배수에 박힌 부분은 없는지, 네 번째로는요, 시설 주변에 담장이나 옹벽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이제 4개의 항목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는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점검 결과는 양호, 미흡, 해당 없음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어떠한 게 양호한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어떠한 부분이 해당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건축물의 집안치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시설물이 있고요. 이 집안이나 도로 표면 포장 상태 등의 균열이라든가 기울음, 아주 양호한 상태죠. 이런 경우는 양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미흡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지금 철골조, 경량 철골조로 된 시설물 같아요. 단층짜리인데 이렇게 집안이 지금 보강토 벽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초 부분이 별도로 형성된 게 아니라 보강토 벽 위에다가 좀 이격돼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눈으로 육안상 너무나 구분이 확인이 될 정도로 기초부가 파괴, 침식, 세굴이 심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당연히 미흡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 사회복지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층만 쓰거나 3층만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집안치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조체에 변형 및 누수 흔적이 있는가? 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한 부분인데요. 양호한 경우에는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손상이 없거나 그리고 구조부재의 균열 0.1에서 0.3mm 정도의 경미한 범위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왜냐면은요 콘크리트 자체는 물과 자괄, 시멘트 그리고 각종 혼화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균열 폭에 따라서 0.1mm나 0.3mm 정도는 구조물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0.1에서 0.3mm 정도 균열이 너무 과다하게 많거나 할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자, 미흡입니다. 미흡 구조부재에 당연히 손상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철근이 다 노출될 정도로 이렇게 손상이 있습니다. 구조부재 0.4mm 이상의 균열이 있는 경우에 미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0.4mm 좀 강조 드릴게요. 0.4mm 이상의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가설재 및 토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조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철근의 노출, 부식, 콘크리트의 벗겨짐 또는 떨어짐, 창호 개폐 불량 등 건축물의 이상 현상이 발생한 부분 없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근 부식 및 노출이 없고 콘크리트의 벗겨짐, 떨어짐 등이 없습니다. 아주 양호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다 미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철근이 노출되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철근이 이렇게 노출되면은 철근 같은 경우는 2.6배 최적이 팽창하고 그렇게 팽창하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박락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계속 연달아 되면은 당연히 이 구조체의 손상이 가속화되는 거고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철근 콘크리트 조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지금 보면은요, 0.3mm 미만의 균열이 있거나 구조나 내화 목적의 피폭재 박락이 없는 경우에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근 노출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미흡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0.4에서 0.5mm 이상의 균열이 좀 있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구조균열 손상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집안치마, 매력, 내력 부족, 우수관, 동결 팽창에 의한 균열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단부에 균열이 난 경우에는요, 일부 집안치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단부에 보단부에 이렇게 균열이 간 경우,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보단부 같은 경우 힘을 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의 힘을 이 벽이나 이런 기둥으로 전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데 보단부에 균열이 있다는 건 내력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례는 기둥 안에 이렇게 우수관이 있어요. 우수관인데 우수관 내부가 파이프가 손상돼 가지고 누수가 돼서 물이 새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누수가 되면 이게 얼어버리겠죠. 얼면은 물도 어떻게 됩니까? 채적이 팽창하죠. 따라서 이 우수관을 따라서 이렇게 균열이 좀 간 사례입니다. 요 사선으로 기둥 균열이 간 사례고요. 이것도 아주 흔한 사례가 아니라서 기둥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균열이 갔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주 위험한 부분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보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을 통해서 좀 볼 건데요. 벽면에 X 형태의 균열이 있어요. X 형태의 균열이 있다는 것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은, 집안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겠죠. 그럼 구조물도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구조물에 X 형태의 균열이 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X 형태의 균열이 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균열이 건축물의 부등치마에서 이렇게 경사균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경사균열이 났다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 집안 오른쪽 부분에 지금 부등치마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보죠. 콘크리트 보와 기둥 사이에 조절벽체예요. 조절벽체인데 일부 약간 그 경사균열이 건조 수칙에 의한 이제 경사균열이 좀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감균열 손상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파라펫인데요. 이제 표면에 미장을 좀 한 부분이에요. 미장균열이기 때문에, 건조수칙에 의한 미장균열이기 때문에 구조 손상 사례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렇게 뭐 구조적으로 보수 보강할 사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벽돌입니다. 벽돌. 이 벽돌과 콘크리트 기둥이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요, 서로 재료의 그 수축과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질 접합 부에는 이렇게 균열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균열을 발생하는데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보통 이런 부분을 홈을 파서 실리콘으로 좀 한다라든가 보통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쪽 부분은, 좌측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공 이력차에 의한 좀 균열, 이 창문 윗부분을 좀 다른 부분으로 좀 시공을 했죠. 후에 좀 시공을 해서 균열이 좀 간 부분이고요. 계고부 응력 집중에 의한 계고부 사선 균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균열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균열빈 및 거동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랙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벽과 바닥 등에 발생한 균열의 폭을 측정하고요. 주로 0.05mm 간격으로서 0.05mm에서 2mm 정도의 굵기를 이제 선으로 좀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균열이 가 있죠? 균열이 가 있으면은 이 균열을 간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균열 게이지를 대고요. 대고 이렇게 몇 mm의 이 균열폭을 측정하는 거죠. 0.2mm인지 0.3mm인지 0.4mm인지 측정을 하게 되고요. 측정을 했으면은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왜냐면은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측정할 때에는 균열폭이 0.2mm였습니다. 그렇지만은 6개월 동안 계속 균열이 진행돼서 2차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균열폭이 0.5mm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균열이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균열폭을 측정하고 균열난 부분에다가 표시를 당연히 해둬야겠죠. 자, 이제 그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체크리스트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의 노출, 부식, 콘크리트의 벗겨짐 또는 떨어짐, 창호 개폐 불량 등 건축물의 이상 현상이 발생한 부분 없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철골조의 부식 및 단면 소실, 부재 미시공 등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호인데요. 이제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방청 및 내화 도장이 양호하고요. 부식, 단면 손실 등이 없는 상태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사진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연결 부분에 볼트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어 있죠. 당연히 미흡이 되겠고요. 이거는 그 철골과 철골이 이제 만나는 부분인데요. 이 볼트가 당연히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볼트가 풀려 있죠? 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흡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 콘크리트의 벗겨짐, 떨어짐, 창호 개폐 불량 등 건축물에 이상 현상이 발생한 부분 없는가라는 항목인데요. 당연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청 및 내화 도장이 양호하고 부식 단면 손실 등이 없는 경우 양호한 상태가 되겠고요. 하중의 증가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구조체에 손상이 나고 마감재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리고 창호가 좀 기울어지거나 정상적인 창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뭐 잘 열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열리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미흡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고요. 자, 지붕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바닥, 뭐 난간, 이런 난간에 이상이 없고 견고한 상태의 양호고요. 이러한 지붕의 그 누름 콘크리트 부분이 좀 노후화되고요. 광범위하게
그다음에 배수 상태가 미흡해서 물거미일 경우 있거나, 또한 이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난간이 없죠. 옥상 난간이 없죠. 옥상 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위험해요. 사람이 올라가면 당연히 추락 낙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례가 되겠고, 반드시 이건 긴급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항목인데요.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에 막힌 부분 없는가.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홈통 및 배수관이 아주 양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요, 이 배수가 실은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이 쓰레기, 적치물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조금 안 됐죠. 안 돼서 물류검이 나타난 사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렇게 배수구 슬리브 연결 부분이 있는데 이 홈통이 좀 안 되어 있죠. 바닥까지. 그럼 비가 오면 물이 그냥 콸콸콸 이렇게 쏟아지게 되겠죠. 홈통은 이 지상까지 바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로요. 시설 주변에 이제 담작이나 옹벽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가 여부를 좀 볼 텐데요. 대지 내 담장에 균열 및 기울음이 없는 상태, 양호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균열이 가거나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주 미흡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옹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옹벽도 마찬가지로 균열 및 콘크리트 파손이 없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양호, 그리고 이러한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균열 변형이 있는 상태, 이런 건 아주 위험합니다. 옹벽 같은 경우에는 균열 부분적인 파손만 있어도 이 부분이 방락되고 떨어지거나 하면서 이렇게 전도될 우려가 있죠. 이렇게 쓸려 내려가고 전도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강통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강통벽인데요. 이 보강통벽은 이 블록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 옹벽, 보강통벽 안쪽에 데모기를 하면서 흙을 쌓아 올리면서 마찬가지로 이 보강통벽을 한 켜 쌓아 올린 부분인데요. 이 보강통벽도 특히나 자세히 봐둬야 돼요. 이렇게 균열이 가거나 할 경우에는요, 이 보강통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전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누수 파손이 있는지 균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요 좀 살펴봤고요. 여섯 번째로 자율안전점검 실시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점검 실시. 우측 하단에 있는 신규 시설물 버튼을 클릭. 건축물, 토목시설물, 전통시장 중 시설물 종류에 맞는 재원을 선택, 등록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해당하는 평가 등급 버튼을 선택한 후 하단의 이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앞뒤로 이동하여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창을 닫고 기본 화면에서 스크롤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해당 항목에서 스크롤을 올려보세요. 각 평가 등급별로 예시 사진과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보이는 상태와 비교해서 선택하실 수 있겠죠? 시설물의 상태를 보고서의 사진으로 남기려면 사진 등록을 클릭해야 합니다. 오른쪽 엄지로 사진 등록을 터치하여 신규 촬영을 하거나 앨범에서 불러오면 사진 목록 등록이 됩니다. 사진을 입력할 때에는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기록해주세요.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차근차근 위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완성했다면 보고서를 생성해야겠죠? 기본 화면으로 나오면 우측 하단에 보고서 버튼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아래 안전점검 보고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기기에 자동으로 PDF가 생성되어 저장됩니다. 이상으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율안전 점검을 습관화합시다. 예,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전에요.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라든가 PDF 쓰기
이러한 그 앱이 사전에 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본격적으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동하는데 특별하게 할 만한 가동되는데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자율안전점검을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이 앱의 이제 첫 화면인데요. 소규모 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앱의 첫 화면에서 안전점검 실시 탭을 누릅니다. 안전점검 실시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든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든가 문자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신 다음에 다시 안전점검 실시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안전점검 실시하기가 나와요. 실시하기에서 신규 시설물을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건축물일 거니까요.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안전점검 실시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선택하게 되는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기를 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은요 이렇게 그 주소가 뜹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물의 그 세움터라든가 그 건축대장으로 연동되어서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좀 떠요. 그때 다시 여기를 클릭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요 그 안전점검 실시하기가 나오는데요. 요 실시하기에서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동되어 있어서 시설 대지 면적이라든가 연면적 이런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은 안전점검 실시하기 또 주요 마감재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주요 마감재는 지붕, 외부, 내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붕, 외부, 내부를 마감재를 뭔가 선택하기 좀 어렵다. 어렵다고 할 경우는 아예 뭐 빼놓으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한 번씩 지붕 마감재가 뭐 평지붕인지 콘크리트인지 외부 마감재가 치장벽돌인지 뭐 그냥 페인트 마감인지 뭐 다른 마감 판넬이 있는지 내부는 뭐 보통 도배니까 도배나 뭐 별도 판넬이 마감판이 있는 경우에 마감판 이렇게 부담 없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경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 전경사진은 의무사항이에요. 이 전경사진을 찍어야지 안전점검 실시하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클릭하셔서 전경사진을 찍으시거나 사전에 전경사진을 찍어둔 경우에는 앨범을 통해서 전경사진을 고릅니다. 고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은요. 여기서 변경 탭을 눌러줘서 변경 탭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고 보면은 체크리스트 항목이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이 나오는데요. 양호하면 양호,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양호한 경우에는 양호, 미흡한 경우엔 미흡,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차례대로 눌러서 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다 하나씩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1번부터 모든 항목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하면은요 안전점검 실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고서 탭을 누르시고 보고서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PDF로 여러분들의 속한 사회복지 시설물들에 대한 보고서가 자연적으로 자율 안전점검 실시한 보고서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거나 여러분의 이메일로 한번 당연히 뭐 전송을 해서 보관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당연히 핸드폰으로도 전송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시한 자율안전점검 보고서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내 파일이나 파일이 있어요. 기본 앱 내에서 내 파일이나 파일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Write on PDF 폴더가 있습니다. Write on PDF 폴더가 있는데요.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뭐 실시한 자율안전점검 보고서가 뜹니다. 보고서가 뜨고요. 그러면은 공유를 눌러주시고 이메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송부해서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으로 뭐 자율안전점검 앱을 어떻게 실시해서 동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죠. 좀 전에도 계속 누누이 반복하면서 말씀드렸는데 SFMS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sfms.or.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안전점검 소개, 안전점검 신청 방법,
회원가입 절차, 법령 및 기준, 자료실, Q&A 이렇게 첫 화면을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게 돼요. 그런데 처음이시면은요 회원가입을 좀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아이디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회원가입제 때문에 회원가입제 2019년 4월 1일부터 회원가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료실에는요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등의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마당 있지 않습니까? 정보마당을 좀 보시면은요. 정보마당에는 이렇게 메인 화면과 더불어서 뭐 안전점검 보고서 열람을 할 수도 있고요. 후속조치 입력 방법, 그리고 후속조치 입력 방법, 입력 및 수정창 등의 다양한 그 간편 매뉴얼이 있습니다. 간편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이렇게 안전 등급이라든가 후속 조치 원하시는 탭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 보고서 후속 조치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후속 조치 입력창을 자동 팝업하면은요 이렇게 사진과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미흡 불량 시설물 같은 경우는요 후속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보고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후 실적 발생 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 함께 나누는 행복, 시설물 안전 부분에 대한 모바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